이제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망한다는 의미는 흔히 떠올리는 국가 붕괴나 파산과는 다릅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정부가 사라지거나 사회 질서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훨씬 더 조용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피하기 어려운 방향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사회구조, 경제구조, 인구구조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단계로 이미 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를 가장 직설적으로 언급한 인물 중 한 명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최근 몇 년간 여러 인터뷰와 SNS를 통해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왔습니다. 저출산은 인류 문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 그는 전쟁도 기후변화도 인공지능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는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주 예로 드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머스크는 한국의 출산율을 두고 이대로 가면 한국은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발언은 큰 반발을 불러왔고 과장이라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계속 회자되는 이유는 그가 예언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대로 읽어냈기 때문입니다. 인구 문제는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미 공개된 숫자를 선호나 의견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산의 문제입니다.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하려면 여성 1인당 약 2.1명의 출산율이 필요합니다. 이 수치는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 조건에 가깝습니다. 한국은 불과 몇 세대 전까지만 해도 평균 6명의 자녀를 낳던 사회였습니다. 농촌 사회였고 가족 단위가 생존의 기본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업화와 도시화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진행되면서 한국 사회의 모든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도시로 인구가 몰렸고 교육은 경쟁 중심으로 재편됐으며 노동시간은 길어졌고 주거비용과 교육비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출산율은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1980년대에는 이미 2명 아래로 내려갔고 그 이후 단 한 번도 인구 대체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이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냉정합니다. 출산율이 0.7이라는 것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 자기 자신을 절반도 남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인구 흐름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한국인 100명은 다음 세대에 약 36명을 남깁니다. 그 다음 세대는 13명, 그 다음은 5명입니다. 전쟁도 전염병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이를 거의 낳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인구는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이미 시작됐고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아직 괜찮아 보이느냐고요? 지금도 도시는 붐비고 출근길은 혼잡하며 경제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인구 문제가 항상 과소평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인구는 출산율이 비교적 높았던 시절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이들은 숫자가 많고 아직은 일하고 소비하고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동력도 유지되고 경제도 유지됩니다. 하지만 인구 문제는 항상 한 박자 늦게 체감됩니다. 현재를 유지하는 인구가 은퇴한 뒤 그 자리를 채울 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현실로 다가옵니다. 인구 통계는 멀리서 들릴 때는 작은 소리로만 들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방향을 바꿀 수 없는 속도로 들이받는 화물열차와 같습니다. 한국은 지금 그 열차가 이미 시야 안으로 들어온 상태에 가깝습니다. 유엔의 저출산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보면 2060년 한국의 인구는 현재보다 약 30% 감소합니다. 불과 35년 만에 약 1600만 명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때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령화된 국가 중 하나가 됩니다. 국민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고 25세 미만 인구는 10%도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거리에서 보기 어려운 사회, 학교와 유치원이 문을 닫는 사회,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사회가 됩니다. 경제는 이 변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경제 규모는 결국 사람의 수와 연결됩니다. 많은 사람이 일해야 생산이 가능하고 많은 사람이 소비해야 시장이 유지됩니다. 현재 한국은 약 3,700만 명의 생산 가능 인구로 세계 상위권의 경제 규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60년이 되면 노동력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물론 기술은 발전합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은 개인의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노동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제 규모가 장기적으로 유지된 사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성장률은 결국 음의 영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연금 문제는 더 직접적입니다. 현재의 연금 제도는 다수의 근로자가
소수의 은퇴자를 부양하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한국에서는 노인 한 명당 근로자가 한 명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연금은 유지되기 어렵고 노인 빈곤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결과가 됩니다. 더 많은 노인이 노동시장으로 다시 밀려나게 되고 그마저도 가능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숫자보다 더 깊은 문제는 사회와 문화의 변화입니다. 자녀 없는 노인, 형제자매 없는 고령층이 대규모로 등장합니다. 젊은 세대는 극소수가 되고 대부분 대도시에 압축됩니다. 이는 단순한 외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돌봄, 연대,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워지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문화 역시 영향을 받습니다. 새로운 문화는 대체로 젊은 세대에서 만들어집니다.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 문화는 보존될 수는 있어도 확장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의 역동성은 점점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군사와 안보 문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한국은 비교적 낮은 비율의 징집으로 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병력을 유지하려면 미래에는 훨씬 높은 비율의 젊은 인구를 징집해야 합니다. 이는 군이 힘들어진다는 문제를 넘어 징병제 자체가 유지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되돌릴 방법은 없는 걸까요? 출산율이 지금 당장 회복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상황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형성된 인구 구조의 병목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인구 구조에는 되돌릴 수 없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회복은 가능하지만 고통 없는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택은 문제를 없애는 선택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미래를 감당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한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깊은 단계까지 먼저 들어왔을 뿐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으로 축소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지킬 것인가? 위기에 놓인 한국은 이 인구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일하는 방식, 가족의 형태, 돌봄과 책임을 나누는 구조까지 포함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댓글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